자, 오늘은 3월 11일. 이제 어제 수업한 거랑 오늘, 그 다음에 3월, 이번 주 일요일이 며칠이지? 3월 14일? 13일? 14일? 13일? 13일? 그 남자가 사탕 주는 날이 3월 14일이지. 그 과테말라에서는 그렇게, 과테말라는 2월 24일인데 내가 아직 국적은 못 옮겨가지고 아직 그 이민국에서 내가 그 허락을 못 받아서 대한민국은 아마 3월 14일일 거야. 그래서 2월 14일이 여자가 주는 날이고 3월 14일이 남자가 주는 날이고, 맞지? 뭐 많던데. 4월 14일은 이제 모쏠끼리 먹는 날이고 뭐 많던데. 3월 14일이 월요일이야? 저기 월요일 반 손 들어보세요. 월요일 반. 월요일 반 중에서 여학생. 사탕 사줄게. 좋은 거 사줄게. 갑자기 월요일 반으로 잠깐 바꿀게요.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여기 월요일 반 분들은 바깥에 저기 오렌지 교재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 교재가 화요일 날 와가지고 월요일 반 애들은 못 가져가셨을 거야. 그거 챙겨가시고, 저거 제출 날짜는 4월 4일, 5일, 6일. 그쯤 언저리에 제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월요일 반이면은 4월 4일이 월요일인가? 뭐 그렇게 될 거니까. 그 뒤로 밀려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뭐 몇몇 학생분들이 이제 내신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 교재가 이제 더 뒤로 밀리게 돼. 그럼 5월까지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좀 차질이 있어. 육모.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컨셉, 이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은 육모에 맞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의 관리를 들어가시기 전에 저 교재는 꼭 끝을 보셔야 되고, 민서는 저거 뭔지 잘 모르지. 끝나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비문학 두 지문이랑 그 오랜만에 비연계 문학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보는 의미에서 비연계 현대시 이렇게 좀 세 지문을 묶어서 할 거고요. 어제 시간을 24분제에서 먼저 풀었는데 시간이 좀 남는다기보다는 조금 빨리 푸는 학생들은 한 20분, 21분이면 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한 23분 정도만 재서 할 건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뭔지 좀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수 국어 교재를 쓰고 있죠. 6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스텝 3가 되어 있어 가지고 60페이지부터 해서,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나 근데? 모르겠다. 6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3페이지까지는 뭐 왜 이게 스텝 3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읽어보시고, 스텝 4부터 오늘은 이제 할 건데 66페이지부터겠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66페이지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67페이지에는 지문부터 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철학 지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총 이제 시즌 1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비문학의 방향을 어디에 잡을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비문학은 나름대로의 좀 컨셉이 있다. 물리지문, 생명지문, 사회지문, 경제지문 등등의 컨셉이 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좀 맞춰서 지문의 큰 틀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연습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철학 지문 중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 구조를 제시, 기억하지? 수아야. 반론, 수아야. 제발. 내가 이럴 때마다, 제가 지금 녹화할 때마다 그런 게 니네 소리가 여기 안 들어오고 나 혼자 병신짓거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내가 조만간 여기다가 그 지미짐이라고 하나? 그 무슨 런닝맨 같은 거 촬영하면 이렇게 마이크 존나 긴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 있지. 저 에어컨 밑에다 하나 달아놓을 거야. 니네 소리도 다 들어오게. 나만 영상 볼 때마다 나만 병신 삽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웃었어. 재밌어. 근데 나 혼자 웃어. 영상에 니네 소리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미루가 뭐라 그러잖아. 아빠 혼자 이러면 이거 꼰대 되는 거라고. 아빠 이거 왜 웃어?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막 얘기하면 안 웃긴데? 이러고 있어. 이씨, 제시, 반론, 그 다음에 수아야, 뭐야?
어? 대안. 그래서 우리가 요 구조에 맞춰가지고 지난 시간에 지문 2개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지문은, 요쯤에서 끝나는 느낌. 제시에서 끝난다든가, 살짝 반론까지 가주는 느낌 형태의 지문. 요거를 근데 꼭 철학 지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예전에 그 간슬개 이강 국어 가지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수능 국어 영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다. 관점 비교라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철학 지문 중에서 요 관점 비교,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제시 반론 수준에서 넘어오는 관점 비교 형태로 좀 볼 건데요. 이 관점 비교라는 것은 당연히 비교를 하기 위해선 대상 정보가 몇 개 나와야겠니? 2개 이상의 대상 키워드가 나와야겠죠. 잠깐만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 71페이지 보시면 눈으로만 보세요. 71페이지 지문의 2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네. 누구 나와? 아리스토텔레스. 뭐야 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헤겔, 칸트 이런 애들 맨날 나오잖아. 참고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수능에 철학 지문이 나오면은요. 철학 지문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동양 철학 나오든가 서양 철학 나오든가. 그리고 이 철학 지문은 플러스 해가지고요. 다른 지문과 결합되는 융합형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철학과 예술, 철학과 기술 뭐 이런 느낌으로 철학 단독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융합이 나오고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철학과 뭐가 나왔냐면 이제 논리학이 나왔습니다. 기억하니?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 논리학 지문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올해 수능에서도 인문학 계열에서 철학 지문이 나온다면은 작년도에 어차피 해겔의 변증법 서양 철학이 나왔으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올해는 누가 나올까? 동양 철학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주기율표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동양 철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일정 주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썰이 있잖아. 우리나라 정권도 10년 주기설이었잖아 원래. 씨발 나 잡혀갈라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윤봉길 의사를 내가 되게 존경해. 뒤에 윤석열 얘기하려고 그랬. 니네 해리포터라는 영화 알죠? 거기에 보면은 코 없는 괴물 이름이 뭐였지? 볼트모트. 그 영화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이름, 볼트모트 막 이러고. 그분의 이름을 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 어제부터 이제 국어 수업에 금기어야. 있어. 이렇게. 이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연음법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읽어봐. 이낙연이라고 하죠. 연음을 시키죠. 근데 우리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로 읽어야 되느냐, 윤석열로 읽어야 되느냐, 이제 그 아나운서들도 발음법이 다르죠. 연음법칙의 원리에 의하면 얘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에 비음화를 해가지고 윤석열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도 이낙연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일 때는 차라리 무엇을 하는 게 편하다. 연음을 하는 게 편하죠. 얘는 연음시키고 얘는 내가 이걸 왜 가르치고 있니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연음의 원리로 한다면 윤석열이 맞지. 그지? 김연아 그러지 않잖아. 김연아 이러잖아. 물론 이제 부산 사람들은 김연아라고 못하죠. 뭐라 그래? 김연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물어봤다니까. 여보, 도깨비 남자 주인공 꽁유 그러더라고. 공유 해봐. 그래, 꽁유. 진짜로 월요일 못합니다. 뭐라 그래? 월요일, 일요일. 신기하더라고요. 김연아가 안 돼요. 김연아. 윤석열. 왜 갑자기 또 사람 문법 가르치게 해? 윤석열로 하는 게 발음법상 맞죠. 사람 이름에다가 비음화랑 비음화랑 니은 첨가를 거치면은 이제 발음이 좀 거슬릴 때가 있나 봐. 그럼 아까 저 인낙연 이렇게 돼야 돼. 되게 논리적인 생각하는. 닥쳐. 자, 동양 네가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니네 손은 여기 안 들어온다니까. 나만 병신 된다니까.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짱깨 아저씨들 나오느냐,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 나오느냐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자라인 애들 있죠. 공자, 맹자, 이름도 불쌍한 고자, 스피노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맨날 나오는 게 뭐 정약용, 율곡이, 황희, 뭐 최한기 이렇게 뭐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나는 철학 지문이 좀 많이 어려워. 그럼 뭘 좀 배경 지식화시키면 좋을까? EBS 연계 교재에 있는 철학 지문의 어떤 기초 개념들,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뭐 예를 뭐 율곡이가 주장하는 뭐 이기론 이런 기초 개념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한수국어에서 만든 시즌 2에 그게 좀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름방학 때 총정리 형태로 이제 그 교재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능 특강 정도 그냥 뭐 내신에 있으면 그때 공부하시든가 등등등등등 조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철학 지문의 좀 방향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관점 비교 같은 경우는 보통 2가지 이상이 나와야 되죠. 아까 잠깐 다시 볼게요. 그러면 71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이 문단 처음에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저 쭈루룩 문단 찾을 수 있죠. 3문단으로 가면 스토아 학파, 분류 범주화가 된 거죠. 그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 나는 지문을 아직 안 읽은 상태에서 얘가 분류 관점 비판인지를 어떻게 알고 읽어요?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먼저 훑어보는 되게 다시요. 먼저 이렇게 지문을 훑어보는 게 좋다. 그런데 이 훑어본다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연습은 한번 해보자. 문단의 첫 문장 정도는 좀 각 문단의 첫 문장 정도는 좀 살짝 봐놓고 지문을 읽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관점 비교 범주화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 선택지랑 보기까지 보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각 문단의 첫 문장을 보고 좀 틀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관점 비교라는 게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이 관점 비교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분류화시키는 거야. 이 분류라는 것을 조금만 확대시키면은 지문을 범주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분류라는 용어를 쓰던 범주화라는 용어를 쓰던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때 선생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쓸 뿐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할 때 뭐 이거 차이 자꾸 읽어? 그냥 냅다 읽지.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관점 비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점 정보가 핵심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에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핵심 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어야죠? 숨어있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선생님이 이 분류 지문 밑으로 다시 쓸게요. 그냥 분류 지문은 그 기본적인 틀을 이거는 필기하실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었는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범주와 다시 말하면은 핵심어의 분류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그랬어. 예전에 이거 간쓸게 가지고 했었죠. 자, 무엇을이라는 말은 분류의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나누는가. 다시 말하면은 대상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그 다음에 그 개수 몇 개로 나누었는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잠깐 봤던 거 보면은 이게 무엇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는 발견이 됐죠.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쿠로스 3개로 나누었구나.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핵심어만 잘 찾으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조금은 더 고차원적인 게 필요는 하겠죠. 지금 여기 설명했던 것을 위에다가 다시 좀 써보면은 차이와 공통을 나눌 때 항상 무엇을 찾아줘야 되냐면은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71페이지 읽으시고 나서 선생님 해설 강의할 때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지문을 할 건데요. 그 앞쪽에 있었던 지문 67페이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67페이지는 관점 비교라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학자가 한 명이 나와요. 칸트라는 학자 한 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핵심어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5문단에 가서 해겔이 한 문단만 살짝 톡 튀어나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다시요. 칸트라는 인물의 사상을 잘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71페이지 지문이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오늘 수업의 핵심이 또 이쪽이기 때문에 71페이지 지문을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관점 비교라는 맥락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쪽 연계문학 분석에다 많이 힘을 쓰지만 또 비연계를 소홀히 여겼다가는 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3월 24일 날 보시는 모의고사, 전국연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부 다 그 비연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76페이지 요거는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좀 해볼 거고요. 요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하나만 딱 한마디로 현대시는 함축성 고민하면서 읽어라, 그냥 읽어라. 있는 대로. 함축성 고려하지 마라. 그냥 뭐만 신경 쓰자. 시어의 긍부정. 그러니까 요 틀만 좀 유지하시고 최대한 편하게 읽으세요. 그냥 너무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67페이지 잠깐 보시면 칸트 이야기 나와요. 자, 2문단의 첫 문장 누가 나와? 칸트. 3문단의 첫 문장 칸트. 4문단의 첫 문장 칸트. 이 지문은 뭐 관점 비교라든가 좀 복잡한 제시, 반론, 대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칸트 이야기 하겠구나, 일단은. 그리고 5문단의 첫 문장이 한편 해겔이니까 마지막 문단만 살짝 빼놓자. 그럼 해겔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칸트랑 같은 편이든가 칸트랑 다른 편이든가. 그러니까 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하든가 안 하든가 에휴 씨발. 아무튼 그 차이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71페이지는 첫 문장 읽었을 때 아까 뭐 에피쿠로스 스토어 나뉜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첫 문장만 읽어도 뭔가 큰 틀이 좀 보인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조금만 더 잡아드리고 읽을게요. 67페이지 1문단 잠깐 볼게요. 흔히, 이걸 두 글자로 바꾸셔야 돼. 머릿속에서. 흔히. 뭐라 그래 이거?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비문학에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있죠. 1문단에서 통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그 통념이 어떻게 된다? 반박된다. 흔히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그런데 칸트는 흔히 그런데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기준점은 일단 뭐구나? 자유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칸트는 기본적인 통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큰 틀을 좀 앞에서 잡을 수 있겠지. 그 나머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해보실 거고요. 선택지 같은 경우는 1번에 5번 선택지를 조금만 더 1번에 5번, 2번에 2번. 요 두 선택지를 중점적으로 작년도 수능의 선택지 스타일을 우리가 좀 연습해 볼 게 있어.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선생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3번 문항은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3번 문제가 아니라 15번 문제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풀어보실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15번 문제를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너무 막 5분, 7분, 8분 쭉 문제 하나에 시간 투자가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해설 강의는 안 합니다. 해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논리학적 개념이라서 되게 복잡합니다. 해설 나중에 보시면 한 면이 다 15분 문제 해설이야. 요거는 이제 해설 강의는 안 할 겁니다. 뭐 어제 애들 다 풀던데? 그러니까 푸는 거랑 내가 언어로서 설명하는 거랑은 달라. 이게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빼먹고 넘어갈 뻔했다. 11번에 4번, 5번을 가지고 접속사를 활용한 선택지를 좀 연습을 해볼 건데 알고만 계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11번에 4번, 5번 선택지의 일치성을 찾으실 때 11번에 4번, 5번에 해당하는 문장이 지문 어딘가에 있겠지. 그 문장 앞 뒤에 사용된 서술어나 연결어를 가지고 푸는 방법을 좀 볼 거야. 알겠지? 자, 강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23분 정도만 잴게요. 화면을 안 지울 거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알람으로만 할게. 23분이야. 시작.
자, 조금 못 푸셨더라도 같이 좀 볼게요. 뭐 지문은 다 읽으셨지? 3월 24일이 전국연합이지. 그지? 아, 다 1등급 나왔으면 좋겠다. YTN에서 취재 나오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자, 1문단 67페이지 지문도 볼게요.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념, 자유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칸트는 마음대로가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뭐 달콤하고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더워서 에어컨 트는 거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1문단 마지막 문장에 그런 건 전부 다 뭐다?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연적 성향이다. 자유가 아니다. 1문단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지문이든 간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겠죠. 물리지문도 얘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지, 지구과학에서도 뭐 공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명 쪽에서도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대상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 대상을 그동안 뭐라고 배웠던 거야? 화제라고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점을 잡아주는 대상. 다시, 화제는 무엇에 대한 것이다? 자유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누구를 중심으로? 칸트를 중심으로 보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문단은 통념에 대한 반박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연적 성향이다. 그럼 칸트 입장에서는 감각적 또는 자연적 키워드만 잡는다면 감각적 자연적 성향,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키워드가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말씀 이제 말로만 표현한 것처럼 통념에 대한 반박이라는 것을 좀 그건 글의 원리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 문단으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칸트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이 잘못됐다면 네가 대답해봐라. 보통 글이 이렇게 가는 거야. 반박을 했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 틀에 맞추면 제시, 반론, 대안이야. 제시, 통념을 제시했고, 반론, 그건 아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대안. 그럼 칸트야, 네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니? 이 문단.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는, 문장이 어려운데 절대적이고 자발적이고 최초의 원인이래. 우리 지난번에 그 LP 고전 이론 그 느낌을 살려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이 어려우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평소에 하시겠지만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 핵심어 따내기야.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지문이 너무 어려워. 이거 4, 5등급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럼 그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효율적 방법은 핵심어 정리하기야. 그러면 일단 3등급은 올라온다고 봐. 여러분들 국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방법을 찾으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못해, 어려워, 힘들어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스키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라는 표현을 안 쓰지. 길을 따라가 라는 말을 한다 그랬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소파 위에서 음식을 먹지 마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미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는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 아이들을?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어라.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 책을 샀는데 뭐 이거 몇 달 됐지 이제?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산 책 중에서 읽는 거야. 그 책 보여드릴까? 요런 책이 있어요. 왜? 갔다. 요런 책이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 나? 그렇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할 수 없어,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느 과목이든 사실은 내가 무슨 뭐 도올 선생님 같은 그런 철학자도 아니고 인문학자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냥 꼰대의 잔소리라고 들으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겠는데? 다른 길은 없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공부라는 것을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로 상당히 축소시켜서 말씀을 한 말씀만 다시 드리면, 수시에 집중을 하시더라도 정시까지 공부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수시에 집중을 하더라도 정시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도요, 무언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멈추지 않고. 근데 수시만 딱 하고 나 몰라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현실적 타협이 너무 빨리 오게 되잖아. 좀 더 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꼰대의 잔소리라고 들으시고, 요 책을 샀는데 이제 새 책 사면 기분 좋잖아. 가가지고 한 3장 정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이 더 쌓였죠, 여기에.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기 5권 쌓기. 우리 미르는 그래서 아빠가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줄 알아. 내가 학원에만 이런 책들이 있을까? 집에다 20권 있어. 그래서 맨날 미르나 가오니까 아빠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 그럼. 그리고 수업 준비 나도 니네랑 똑같아. 이거 하기 싫잖아. 미루다. 아유 씨발 안 하면 좆된다 이래가지고 밤에 이제 아우 씨발 이러고 하면은 미르나 가오니까 앞상황은 기억 못하고 우리 아빠는 밤늦게까지 공부해 이래. 근데 뭐라 그래? 그럼 미안하다. 우리 미르 가오니까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자 볼게요. 자신감 있게 그대로 따봅시다. 절대적, 자발적, 최초의 원인 이렇게 됐죠. 그럼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최초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뒤에 연결어가 그런데야. 그리고 읽어보시니까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또 하나의 원인이 작동되고, 이건 이해가 됐을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 이것을 만드는 뭐가 있고, 원인이 있고, 요 원인을 야기시키는 무한소급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문 키워드를 따면은 자연현상의 무엇은, 원인은 무한소급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4살, 5살 때 이미 칸트의 이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4살, 5살쯤에 이제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큰 시련이 와요. 바로 이제 왜 시즌이 옵니다. 왜? 무슨 말만 하면 왜? 왜? 와, 얘가 뭘 아는 거야. 칸트의 이 무한소급의 원리를 아는 애야. 이런 아이들을 정말 칭찬을 이제 한테 확 박아버리고 싶어. 선생님이 육아가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 가온이 미르 키웠을 때 이제 첫째니까 뭐 키워본 적이 없잖아, 내가. 근데 이제 그때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육아 담당 선생님에게 내 옛날에 얘기 한번 해줬지.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이들이 왜? 라고 물어볼 땐 정성껏 대답을 해줘야 된대. 그냥 아빠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 이랬을 때 뭐 너무 그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정성껏 대답해야 되는데 뭐 황새가 물어왔어 이러면 안 된대. 근데 그 이제 미르 5살쯤이었을 겁니다. 이마트를 같이 가는데 그 질문은 기억이 안 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은 왜 파래?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근데 너무 정성껏 대답, 그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의 산란의 범주가 파란색 결이 더 넓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때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아이한테 재질문을 하래. 글쎄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그때부터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발전한대.
딱 그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역시 멋진 아빠야 이러고. 글쎄, 미리야, 아빠는 잘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럼 미루가 하더만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와씨, 이거는 오은영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주신 건데. 근데 미루한테 그때 뭐라 그랬다고? 미안해. 자, 계속 무한소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줄, 그렇다면 분명히 칸트는 자유라는 것은 자발적 최초의 원인이라 그랬는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무함소급대. 그렇다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원인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여섯 번째 줄,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최초의 원인을 가진 속성이라는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 자연이라는 현상계에서 감각적 경험을 통해 도출되는 것일 수도 파악되는 것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는 그 원인이 뭐 된다? 무한소급된다. 그러니까는 자유에서 말하는 그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적 감각에 의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은 자유라는 것은 오직 자연을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통일적인 세계로 파악하려는 뭐뭐하는 뭐뭐. 자, A하는 B. 핵심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구조죠, 구조. 이거 되게 단순 구문 독해잖아. 이 뒤에 오는 게 뭐야? 대상. 앞에 오는 게 정보. 그럼 그 문장 다시 읽어봐. 문장이 되게 길지만 오직 자연을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를 힘들어하지 말고 통일적인 세계로 파악하려는 읽는 순간 앞문장 일단 버리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상은 잡자. 무엇이다? 이성에 의한 것이다. 이 최초의 원인은 자연적인 감각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다? 이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거 한번 배웠지만 국어 영역에는 양면어라는 게 좀 존재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은요, 이성의 양면어로 감각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다. 그러니까 무한소급 같은 그런 논리적인 문제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선택지 하나만 잠깐 볼까요? 2번에 2번 선택지 볼게요. 칸트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선택지. 인간은 경험에 의해 도출되지 않는, 자, 요거를 체크포인트 위치로 정보, 위치 정보로 경험에 의해 도출되지 않는, 아까 읽었죠? 그죠? 그 경험에 대해 도출되지 않는 이성, 더 나아가서 칸트가 말하는 뭐가 돼? 자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 이 문단 마지막 두 줄, 이렇게 경험에 의해 도출되지 않고 나오죠? 이렇게 경험에 의해 도출되지 않는 것, 자연적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초월적 이념이라고 한다. 그 키워드가 이렇게 하나가 더 붙었죠. 그럼 2번에 2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면 인간은 경험에 의해 도출되지 않는 건 생각할 수 없다. 우린 자유를 생각하잖아. 그런 것을 초월적 이념이라 그랬잖아.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 답 잘못된 것 2번.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잡아내셨다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고요. 자, 1문단, 2문단을 합쳐보시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잘못된 거야. 자유는 이런 건데 이 원인을 잘 보자. 자연현상에서는 그걸 못 찾아.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이 원인, 자유, 원인이라는 것은 이성과 이념, 초월적인 거야. 자연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3문단과 4문단을 잠깐 보시면 3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볼까요? 이 초월적 이념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디다? 도덕적 세계에서라고 본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만 펼쳐진다? 키워드. 도덕적 세계에서라고 본다. 자, 그리고 나서 부연정보, 부수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칸트는 인간을 두 개의 범주로 접근을 했죠. 3문단 보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감성적 존재와 어떤 존재? 이성적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죠. 감성적 존재는 어디에 속한다? 자연에 속한다. 이성적 존재는 어디에 속한다? 도덕적 세계에 속한다. 아무래도 무게감은 얘가 더 크겠지. 앞에서 이렇게 사용한 단어들을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인간이 자연의 세계에만 속한다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 얘는 무슨 법칙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인과 법칙에 의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 세계에만 속한다면 전부 다 인과가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칸트는 어딘지 찾을 수 있죠? 산문단. 실제로 칸트는 자연적인 성향에 따른 행위를 인과 법칙에 의한, 그럼 키워드는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이 상태 선택지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부분만 확인할 겁니다. 오늘 수업 중에 중요한 요소가 1번에 5번 선택지라 그랬지. 작년도 수능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선택지가 많았어. 1번에 5번. 특정 학자의 관점에 따라 칸트겠죠. 해겔은 쭉 구석탱이 조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1번에 4번 선택지가 해겔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비판적 견해 해겔. 그러니까 1번에 5번은 칸트겠지. 특정 학자의 관점에 따라 인과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행위. 자, 인과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행위. 그게 뭐가 돼?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밑줄 긋는 이게 된 거죠. 됐죠? 여기서 이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칸트는 인간을 뭘로 나눈 거야? 요거랑 요거로 나눴지. 그럼 칸트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니까 나누겠지. 그냥 1번에 5번 선택지 다시 봐 그러면은.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두 개가 뭐하다? 다르다. 그지? 그러니까 1번에 5번 선택지가 정확하게 어떤 한 문장에 규정된 게 아니지.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시면 되겠죠. 1번에 5번 선택지 진짜 잘 만든 선택지입니다.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자, 아까 3문단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 뒤에 연결어가 뭐가 나왔니? 그러나가 나왔죠.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에 뭐가 나와? 도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앞에는 인과 이야기 나오고 그러나 도덕 이야기 나오죠. 그러나는 앞뒤가 어떻게 되니까? 달라지니까 얘랑 얘랑 같다 다르다. 1번에 5번 다시 확인하지. 이렇게 연결어의 쓰임에 집중하면 선택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 요거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지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3문단은 이제 뭐 잘 정리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문단을 넘어가시면 연결어가 뭘로 시작을 하고요? 나아가 이 말은 계속 뭐야 돼? 정보의 덧붙임이지. 그러니까 3문단과 4문단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2문단에서 말한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한 부연 조건 1과 부연 조건 2가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부연 조건 1에서는 이쪽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여긴 거고 3문단에서는 쭉 읽어보시면은 뭐 자기 입법의 형식,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올바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3문단 같은 경우도 지문을 읽을 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구조가 1문단에서는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한 후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2문단의 자유의 개념을 설정하고 3문단과 4문단에서는 그 자유에 대한 부연적인 조건 1, 조건 2를 설명했지. 그리고 뭐 칠판에 적진 않지만 5문단에서는 해겔이 그거를 좀 비판을 했어. 그죠? 큰 틀만 볼게요. 그냥 두 번째 지문을 좀 자세하게 읽으려고. 그러면은 1번 문제 답은 1번이겠죠. 자유의 의미에 대한 특정학자의 해석에 대해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 자유의 의미에 대한 특정학자의 해석. 이게 그럼 누구의 주장? 그렇죠. 칸트가 지닌 모순점을 분석하지 않죠. 내재한 모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겔이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이러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내재한 모순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번에 2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다 그 예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뭐 폭군의 위증 이런 거 있죠. 그걸로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넘어갈 거고요. 3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실 필요 없고 어제 강의를 하니까 4번, 5번은 잘 푼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문을 볼게요. 조금 빨리 해보자. 첫 번째 지문을 좀 간단히 한 이유가 두 번째 지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71페이지. 자, 봅시다. 자, 이 지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점 비판, 기준점 이런 것들을 잡아볼 거예요. 이건 좀 꼼꼼하게 읽어볼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규명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곤 하였다. 핵심어, 가장 좋은 것. 뭐가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이냐.
그 가장 좋은 것 괄호 안에 최고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문.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이 지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선이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누가 나온 거야?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선생님 IS라고 쓸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I로 쓸래. 너 이거 읽어봐. 응. I. 아. 이거 읽어봐. 리. 아, 리. 끊어 읽기! 어절별, 아이씨, 너 나가, 이씨, 나, 이씨, 갱년기야, 이씨. 이씨. 쟤 데리고 나가. 나가, 이씨!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을 무엇이라고 했다? 행복이라고 했다. 뭐, 그렇대. 다른 것들은 더 좋은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행복은 안 된다. 얘는 대체 불가능이다. 최고점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이다. 이거 쉽죠? 6번째 줄, 7번째 줄. 그는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 두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 행복의 무엇을 이야기한다?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이 뭐다? 덕이다. 덕. 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덕? 그냥 핵심은 단어만 일단 잡아야죠. 무슨 윤리의 덕과 무슨 덕? 지성의 덕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윤리덕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충동과 욕구를 절제하는 습관을 얘는 뭐야? 이성적 절제. 그거 둬야 된다라는 말은 뭐 추구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야. 작년도 수능에서도요, 이렇게 좀 어색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어휘력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이성적 사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체득되는 지성적 덕이다. 얘는 이성의 뭐다? 진리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만한 단어는 겹침이야. 뭐가 좀 겹쳐? 이성이 겹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이성을 중시 여겼나 봐. 이러한 내면적 덕,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무슨 덕이라고요? 내면적인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내면적 덕을 있어야 행복이 오는데 올바른 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좋은 쾌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좋은 쾌락이래. 쾌락으로 일시적인 나쁜 쾌락이랑은 다르다. 이건 쉽죠? 그러나 내면적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몇 개가 있다. 그렇지. 그럼 조건 무엇이 있구나? 이가 있구나. 그게 뭔데? 외적인 좋은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외적 좋음의 지속이다. 그 이제 뭐가 얘가 나와 있죠. 건강, 우정. 그러니까 뭐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뭐해? 내일 뒤질 건데. 나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아무튼.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지문을 다시 볼게요. 내면적 뭘 설명했어요? 덕을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뭐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뭐뭐이기 서술어. 마지막 문장이죠.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 이게 뭘 나타낼 때 쓰이는 거야? 이유 나타낼 때 쓰이죠. 이유. 그죠? 그럼 지문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선생님 여기서 끊어보면 이걸 A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11번의 5번 선택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면적 덕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뭐? 이유. 나와 있네. 그래서 아까 살짝 보여드린 게 이거야. 서술어나 연결어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지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문이다가 이유니까 그냥 앞부분의 이유 정도라고 구조화시킬 수는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선택지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3문단을 갈 건데요.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그럼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써야 돼? 수아야.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써야 돼? 내 맘대로 쓴다 그냥. 에이씨. 에피쿠로스. 너 이거 읽어봐. 쿠. 쥐도 나랑 똑같이 읽으면서 이씨. 5글자 써야 되잖아. 자. 다음부터 요거 내가 알파벳 알아올게. 수업 준비를 게을리해서 미안해. 미친놈들아.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씨.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 갱년기에다가 아, 나 지금 여권, 우리 미르가온이 여권이 지금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거 뭐라고 설명,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어휘력 딸려. 나가. 너 나보다 수능 못 보기만 해봐. 너, 씨. 갱년기야. 건들지 마. 지금. 아, 갑자기 또 울컥 올라오네. 아, 씨.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누구랑 동의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최고선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일치. 근데 이게 에피쿠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것을 일치시킬까? 그러면 에피쿠로스가 등장을 안 해요.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끝이다라는 말로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하는 쾌락주의를 주창한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얘네 일치시키면서 플러스 에피쿠로스의 핵심 정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행복 이꼴 무엇이다? 쾌락이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시켰다. 맞아 틀려? 틀리죠. 추론을 한다는 게 이런 거야.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일치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랑은 조금 다른 거다. 그러니까는 없는 문장의 선택지.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했다라는 없는 문장의 선택지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요즘 수능 트렌드야. 요즘이라 봐야 뭐 작년에 바뀐 겁니다. 그냥.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쾌락주의라고 한다. 좋아. 쾌락. 자, 이때 그가 생각하는 쾌락은 부연 설명 구체화시켜 주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쾌락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쾌락과 무슨 쾌락이 있죠?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 동적과 정적이 있는데 지문 읽으셨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정적이 중요하다. 조금 부연 키워드를 따보면 동적 쾌락이라는 것은 뭐다? 얘는 욕구 충족이다.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이런 거, 뭐 마약, 뽕, 좋아, 이런 거. 고통의 부재. 정적 쾌락, 정적은 뭐다? 고통의 부재.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지.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고 쾌락인데 5년간 고통의 지속 뭐 이러면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조만간 어차피 또 정치 얘기를 합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더라고. 나 씨발 시의원 나갈 거야. 참고로 이번에 저기 수원시장 민주당 출마하시는 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좀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자 아빠야. 이번 수원시장 나오시는 분이 얘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은 이재명, 윤석열, 그래서 허경영 그랬다가 장난치지 말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선생님 이재명 민주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그랬더만은 갑자기 너무 해맑게 막 목소리로 어조의 변화 막 얘기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번에 나간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얘가 아빠가 있었어. 그리고 아버님이 좀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 그거밖에 몰랐어. 근데 갑자기 그렇다고 돼. 나중에 그 애랑 4년 전 제자인데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애들한테 홍보해 줄게 그래가지고 유튜브 촬영할 때 이제 그분의 명함이 딱 화면에 뜰 거야. 알겠지? 약속은 했으니까. 자 볼게요. 어디 갔노 이씨 갑자기. 정적 쾌락이야말로 이제 궁극적 여기까지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 이건 동적 쾌락인데 정적 쾌락은 내가 애시당초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거 이거 쉽잖아. 그리고 얘가 무슨 선이다? 최고선이다 이러고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류의 대상 그렇죠. 뭐 기준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준점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가 최고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공통 차이를 잡아나가면 되겠구나. 이때 여러 개로 분류될 때 그 기준점과 중심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대부분이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야? 일문단에서 발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파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나는 이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대상이 최초로 제시되는 문단이 제일 중요하겠지. 무조건 첫 번째 인물로부터 그 키워드가 파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이야기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에피쿠로스가 스토아가 스피노자가 갈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범주 분류화가 되어 있을 때는 최초의 정보에 집중을 잘해야 돼.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말 잘 읽어야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분류 범주화가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정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누구에 대한 비판이 있대요. 얘들은 누구에 대한 비판이 있대요. 키레네 학파에 대한 비판이 있대요. 잘 보세요. 비판 내용이 뭐야? 키레네 학파는 동적 쾌락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가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럼 선생님 말을 바꿔볼까? 키레네 학파 애들은 뭐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야. 그렇지, 생각을 해봐. 그 정도를 연습해야지 우리는. 키레네 학파는 동적 쾌락을 뭐 한 거야? 추구한 거죠. 그런데 문장을 다시 읽어봐. 이렇게 추구하면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무엇이 약이 된다? 오히려 고통이 약이 된다. 됐니? 그러면 몇 번 선택지를 볼까요? 11번의 2번 선택지. 에피쿠로스가 동적 쾌락을 최고선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가 찾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고통이 나오니까. 비판에 뭐가 돼? 이유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말하는 추론이라는 게 요 정도 수준이야. 얘가 뭐라고요 지금? 비판의 이유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읽으면은 따라서 정적 쾌락을 얻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이게 어떤 정보야? 겹치잖아. 아까 누구도 덕을 추구했어. 그렇지. 겹침이지. 누구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겹치죠.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다시 의심하는 거야.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아. 뭔가 좀 조금 차이가 있게 겹치겠지. 그 차이를 어떻게 찾을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렇게도 공부했죠. 여러분들 비문학지문 읽으실 때 다만, 특히 반면 나오면 무조건 별표 치라 그랬지? 출제율이 높아. 그럼 지금부터는 겹침은 겹침이지만 부분 겹침이라는 거야. 뭔가 차이가 있어. 둘 다 덕을 중요시 여겼지만 뭐가 다른가?
에피쿠로스는 덕을 행복의 필수 구성 요소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그럼 얘는 이 덕이 행복의 무슨 요소다? 필수 요소다. 그것과 달리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덕은 무엇이다? 일종의 키워드. 수단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만큼만 정리하고 선택지 하나 볼까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14번에 5번 선택지 보세요. 14번에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자, 일단 발문. 14번의 발문. 누구의 정보의 일치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치성. 자, 5번 선택지. 이성을 통해, 자, 이성. 충동 조절. 이거네, 아까 선생님이 절제라고 쓴. 좋아. 여기 나와 있죠? 키워드 찾았어. 둬야 되는 덕은, 덕, 그래. 덕으로부터 파생한 거였어. 아, 좋아. 두 번째 줄의 핵심 키는 뭐야? 14번에 5번 두 번째 줄의 키. 수단. 수단이 여기 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이점 정보, 다만이란 연결어의 집중도, 수단이라는 이 키워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누구 거구나? 에피쿠로스구나. 14번의 답은 몇 번이구나? 그 단어만 정리해도 돼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생각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가시면 누가 나오고요? 수통학파가 나오고요. 여기 S라고만 쓸 거야. 수통학파는 이성에 따라, 자연에 따라 최고선으로서 계속 여기에 대한 기준점 정보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통학파는 이성과 무엇? 자연을 따라가래.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법칙을 지켜야 하는 뭐가 있어? 의무가 있어. 덕은 전적이, 얘도 뭐가 나왔어? 덕을 건드렸죠. 그러면은 겹침 정보가 확실히 보이죠. 세 명 다 덕을 건드려. 근데 덕에 대해서 붙어 있는 정보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수, 에피쿠로스는 수단, 수통학파는 뭐? 전적인 헌신. 그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겹침 키워드의 차이점. 얘는 전적인 헌신. 그래서 이 지문 전체의 기준점 정보는 최고선과 행복과 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겹침을 잡고 차이점 키워드를 잡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막 뭐를 설명한 다음에 연결어가 뭐가 나왔어? 따라서죠. 따라서 고통과 쾌락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거를 앞부분을 A라 그러고 뒷부분을 B라고 하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유가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고? 결론 주장이 되겠죠. 자, 선택지 하나 더 볼게요. 11번에 4번. 수통학파가 고통과 쾌락의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 이유. 어디 나와? 따라서라는 연결어를 활용한다면 앞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 뒷부분에 뭐구나? 이유구나. 그래서 11번에 4번도 찾았죠. 이게 이 연결어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지 하나만 더 확인해 볼 건데 어디를 보실 거냐면 13번에 2번. 방금 읽은 거에 뭐 단어 다 나오니까 13번에 2번도 잘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잠깐만 오른쪽 꼭대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했어? 쾌락을 선의 기준이나 삶의 목표로 삼는 대신 유독한 삶의 부수현상으로 여겼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쾌락을 중요시 여겼지. 근데 얘는 쾌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덕이 중요하고 쾌락은 부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좀 지문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에피쿠로스는 덕이 오히려 수단이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의 차이점, 부등호의 문제가 생기지.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쾌락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얘네들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덕이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오른쪽 꼭대기 네 번째 줄에 그러나 수통학파는 본질적 연관성을 뭐 한다? 부인한다. 11번에 3번
견해 차이. 됐니? 됐죠? 나머지는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이 지문 가지고 우리가 연습한 건 뭐다? 분류 범주를 할 때는 대상 기준점을 잡고 겹쳐지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뭐가 다른지의 핵심어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11번에 4번, 5번 선택지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연결어를 활용하는 것, 지시어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선지 접근법이다. 됐니? 그래서 지문 돕기 하실 때 연결어를 자꾸 신경 쓰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판은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12번 문제 잠깐 보시면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나왔으니까 쉬워요. 조심해야 되는 것만 찾을게요. 12번 문제를 보시면 그게 뭘 물어보겠노라? 표제와 부제를 물어보겠노라. 이제 표제 부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 큰 타이틀 그게 표제. 그 밑에 있는 소제목 이게 뭐가 돼? 부제. 표제 부제 문제는 자,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1. 글 전체를 포괄해야 되고요. 2. 요게 함정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부분 일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보통 선생님이 색깔로 설명하는데 자, 흰색을 칠했어. 그리고 살짝 빨강색을 눈에 띄게 해놨어. 자, 질문. 이 사각형의 전체 색깔은 전반적인 색깔은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흰색이라고 대답해야죠. 요 말씀 드린 거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오답이 붉은색을 가지고 이 답을 찾는 케이스가 생기지. 이게 눈에 띄게 만들어 또 그 부분을. 그래서 부분 일치는 절대로 표제 부제의 답이 될 수가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질문을 왔을 때 나한테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기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억하자. 표제 부제 문제는 부분 일치가 아니라 전체를 덮는 전반적인 색깔을 찾는 거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결론 언제 풀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죠. 그 지문에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겠죠. 일종 그리고 논지전개 방식도 제일 마지막에 풀라 그랬잖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철학 지문 첫 번째 지문은 뭐였어? 하나의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어를 정리해 본 거고, 두 번째 지문 관점 비판. 관점 비판은 기준점 정보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공통과 차이, 이제 겹침과 차이 이런 것들을 핵심어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11번에 4번, 5번 선택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연결어의 쓰임이 생각보다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표제 부제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걸로 우린 정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쭉 넘기셔서 아까 우리 오랜만에 시 한번 해볼 건데 정말 간단하게 할 겁니다. 76페이지 좀 볼게요. 오늘 수업 일찍 끝날 거야. 진짜로. 지금 7시 25분밖에 안 됐잖아. 왜? 아니야. 너 그 핸드폰 고장났네. 수아야, 지금 몇 시야? 그래, 뻥치지 마. 아유, 시기들 바보. 아유. 자, 76페이지.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거. 사실 이게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요. 현대시든 문학이든 비연계적인 독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 공부를 한 글자도 안 해도 돼. 왜 그럴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EBS 연계교재 100년 열심히 공부하셔봐야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연계 독해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제 큰 대형학원 가면은 이제 서울 연고대반 같은 거 있잖아. 스카이반. 이런 애들이 연계교재 1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대인데 앞에 한 글자 더 붙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신도 있고
그리고 연계 위조를 통해서 분석력을 키우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비연계 독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내신 대비도 이 비연계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하셔야 돼. 제일 첫 번째 작품 봅시다. 제목을 보니까 박남준 씨의 흰 부추꽃으로야. 그죠? 부추에 꽃폈나 보지. 뭔가 유의미한 소재겠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대로 편하게. 몸이 서툴다. 좋아 나빠? 나쁘다. 세모가 됐죠. 몸이 뭐하다? 서툴다. 세모야. 하는 일이 늘 그렇다. 부연정보야.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서툴다.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떠다? 찢기고 뭐한다? 긁힌다. 좋은 기야 나쁜 기야? 야, 요 정도 단어는 떠올릴 수 있겠죠. 요거 두 글자로 추상화 시켜봐. 고통! 또! 시련! 또! 상처! 뭐 그냥 아무 단어나 떠올리면 돼. 돌아오는 길이 뭐한다? 쩔룩거린다. 봐봐.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한 글자만 더 넣을게. 긁혀서 돌아오는 길이 쩔룩거린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정보가 되는 거야? 원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리를 뭐한다? 쩔룩거린다. 기억이 결과죠. 그럼 기억은 긍정진술로 가야 돼? 부정진술로 가야 돼? 부정진술로 가야죠. 그럼 5번에 1번 선택지 보세요. 어떤 단어를 딱 체크 포인트로 잡으면 돼? 고단,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선택지도 일단은 선택지의 어떤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는 훈련을 먼저 하자고. 됐지? 아유, 뭐 개쉬워, 이씨. 해가 저문다. 상승 하강. 하강. 어둠이 고유한 것들을 빛나게 하는데 뭘 개소리야. 니은.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춥대. 촉각, 시각, 청각. 차갑다. 촉각. 5번에 2번 선택지 촉각. 어이씨 개쉬워. 불을 지펴야겠다. 자, 모든 문학은 뭐에 대한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예전에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이 화자가 놓인 상황은 자신의 삶이 서툴고 상처가 많은 거야. 상황이 좋아 나빠? 나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만약에 부정이야. 그럼 절망좌절 체념으로 가는 거고. 반응이 좀 긍정이야. 그럼 성찰, 의지, 극복, 승화로 가는 거고. 다 똑같다니까? 근데 얘가 지금 추워가지고 뭐 하겠대? 불지핀데, 반응은 조금 이따 다시 적을게요. 이래서 자기가 추워가지고 뭐 한대? 불을 지핀대. 그럼 불을 지피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내가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불을 지피는데 그 이연을 보니까 뭐가 졸라 잘 타.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었던 것들, 이것들이 뭐겠어? 건전한 상식선에서 추론하면 돼. 불을 지필 거야. 얘네들이 불 붙어 있어. 얘네들이 뭐겠어? 우리 집이겠니? 뭐 연탄? 뭐 석유? 뭐겠어? 땔감, 장작, 나무 그 밑에 나오면 나오잖아. 그죠? 불을 지피는데 얘가 초점화가 된 특정 소재에 짠! 하고 집중을 했어. 어디에? 가만히 보고 있는데 와 씨발 저것 봐! 이러고 있지? 얘가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소재일 거 아니야. 얘가 뭘 보고 있어 지금? 옹이 박힌 나무를 보고 있죠. 이제 옹이가 뭔지 알면 더 시가 쉬운데 모른다고 치자. 우리는 어휘력이 더러우니까 옹이가 뭔지도 몰라.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옹이 박힌 나무 이꼴 무슨 나무? 상처받은 나무. 그럼 옹이가 뭐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구조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1년부터 읽으니까 나도 아까 뭐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 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옹이 박힌 나무에 초점화가 됐는데 얘가
특정 정보를 하나 서술하고 있어. 어때? 이 나무는 되게 잘 타. 그죠? 활활 타올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불을 지피는 게 긍정이고 활활 타오르는 게 당연히 연동되는 거니까 얘도 긍정화 진술, 부정화 진술. 긍정화 진술. 아, 그럼 이 작품은 상처 속에서 좌절을 이야기하는 걸까? 성찰과 극복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그 다음에 4년 가볼까? 3년. 언제쯤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는 일, 삶에 대해서. 리얼.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옹이가 상처지. 그죠? 자기가 불길처럼. 뭐처럼? 불처럼 뭐 했으면 좋겠어? 날았으면 좋겠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좌절이 아니라 약간 극복 느낌이 더 커. 그리고 나서 얘가 뭐해? 이 상처받은 나무를 태우죠. 거기에서 뭐가 나올 거야? 한 글자. 재가 나와. 이 재를 어디에다가 뿌릴 거야? 부추밭에 뿌릴 거야. 여기서부터 되게 집중해야겠죠. 왜? 이 시의 제목이 부추꽃이잖아. 부추밭에 뿌리면 거기에서 뭐가 피어날 거래. 예쁘게. 흰 무슨 꽃? 부추꽃이 피어날 거래. 잘 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어를 잘하는지 보여드릴게. 얘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면 부추밭도 긍정. 이 흰 꽃을 피기 위해서 뿌린 게 뭐니까? 쟤도 긍정, 부정? 긍정. 이 쟤는 누가 만들었어? 상처받은 나무가 만들었어. 긍정, 부정? 긍정. 됐지? 자, 그럼 잘 봐. 여러분들 국어를 얼마나 잘하나?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순환적 이미지라는 말이 있어. 맞을까 틀릴까? 응? 맞지. 나무를 다 태웠지. 근데 그게 다시 뭐해? 꽃으로 재생, 탄생되는 거잖아. 그지? 지금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국어를 되게 잘하는 거야. 왜 잘할까? 그냥 세상에 어떤 수능 시험지가 순환 이게 두 글자로만 나오니? 이거를 설명을 붙이겠지. 붙이면서 순환적 이미지 또는 뭐 재생의 이미지 이런 단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5번 문제, 5번 선택지만 볼게요. 미음.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맞죠? 미음을 보시면은 목숨이 환해질까? 이렇게 됐잖아. 부추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화자의 정성. 뭔 개소리야. 그 5번 선택지가 올바른 내용이라면 이 작품의 중심 소재 부추꽃, 내용 부추꽃, 주제는 자연 예찬인데? 야, 세상에 아무리 시를 못 읽는 학생도 이 작품이 자연 예찬이라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알 거 아니야. 단어 어디에 집중? 부추꽃의 아름다움 감탄. 틀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작품도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뭐야? 구두죠? 그럼 이제 구두라는 소재의 상징성이 있을 거야. 근데 1년을 보세요. 나는 오늘 새 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뭐겠어? 구두겠지. 이거 어제 수업하는데 휴원고 우한열 새끼가 운동화 그러더라고. 아, 운동화가 왜 나와? 왜 씨발 나이키라고 하지?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다. 구두 이꼴 무엇이다? 새 장 이꼴 무엇이다? 감옥이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긍정이겠니 부정이겠니? 감옥하면 추상화시키면 뭘까? 잘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어를 조금 해석하고 싶으면 추상적 용어로 만들어버리면 돼.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이육사 어느 시대? 일제시대. 매운 계절의 채찍. 매서운 계절. 시간적 이미지죠.
그럼 얘가 해석되는 게 뭐야? 아니, 시대로 해석해야지. 264라니까? 264의 시대 언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이미지로 264랑 결합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일제가 되죠. 일제가 우리한테 뭘 휘둘렀대? 채찍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거든, 사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 말은 더 가속을 시킨다. 잔인해요. 닥쳐. 너 자동차 엑셀 밟기만 해봐, 이씨. 자동차가 아파한다, 이씨. 근데 지금 얘는 앞에가 일제 부정이니까 부정의 뭘로 와야 돼? 부정으로 와야죠. 그럼 생각해봐. 채찍, 착, 뭐야, 이거. 소리가 이상한데? 이게 뭐야, 이게? 채찍 맞으면 어때? 그러니까 뭐야? 그냥 수능 선택지 아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고통. 얘 되게 잘한다니까? 추상화. 감옥. 가둬놨어. 억압. 속박. 구속. 야, 그럼 반대말이 뭐야? 국어에는 양면어가 있다 그랬죠. 반대말. 자유. 그 이 작품은 억압과 속박으로 끝나느냐, 자유를 추구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개 쉽다니까? 2연. 처음 그것은 너무 컸다. 그러니까 잘 사야지, 알아보고. 3년. 집어넣어봤죠? 근데 이게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그냥 편하게 읽어. 나는 구속과 억압에서 뭘 해봤는데 잘 돼,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되는 걸로 갈지 바뀔지 보자. 오른쪽 꼭대기. 그래서 얘가 뭐 했어? 에이, 씨발, 이거 버려. 뭘 샀어? 새 구두를 샀죠? 근데 얘는 아직 젖었어, 안 젖었어? 구름 위에 있어. 그리고 내 발을 뭐 할 거야, 이제? 마지막 년에.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 하고. 그죠? 새 육체 속에 발을 넣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새 구두를 사고 좀 긍정화 진술로 갔니? 부정화 진술로 갔니? 긍정화 진술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구두를 통하여 삶의 구속과 억압을 이야기하고 뭔가 극복 의지를 말하고 있나 봐. 까지는 읽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6번에 4번 선택지를 보시면 아직 물에 젖지 않았다. 얘는 긍정으로 가야 돼? 부정으로 가야 돼? 긍정으로 가야죠. 실패라는 키워드에서 6번에 4번이 틀렸어. 됐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읽으시면 돼요. 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답 3번일 거고요.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거 요령 하나 가르쳐 드렸죠. 시상 마무리는 무조건 어디를 본다? 제일 마지막 줄을 보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 가작품의 마지막 줄이 부축고추로 모였지. 그죠? 그냥 나작품의 제일 마지막은 새의 육체고 뭐 구두겠지 뭐. 그래서 4번에 3번 집약된 시어를 제시하며 시상 마무리. 됐니? 그래서 선택지를 자, 두 가지 시를 좀 간단하게 읽어라. 두 번째, 선택지는 핵심 단어를 집중적으로 컨트롤해라. 까지 하면은 상당히 쉽지. 까지에서 교재 수업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연계교재 분석 강의를 합니다.